NMR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잠깐 일반화 때 배웠던 NMR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프로톤이 있으면 스핀이 업스핀이 있고 다운스핀이 있죠.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업스핀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다운스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3차 테슬라를 걸어줬다. 그럼 이 간격의 에너지가 100MHz가 되죠. 얘를 만약에 4배 더 키워줬다. 그래서 9.36 테슬라를 걸어주면 얘가 400MHz에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학 때도 잠깐 배웠지만 NMR은 그 정성 분석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정량 분석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텐서티가 작아.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텐서티가 작은 이유가.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학 때 배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전이화합물을 물 속에 녹였을 때 물이 옥타이드랑 컴플렉스를 이뤘을 때 색깔을 띠는 거예요. 청초년색을 띠는데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은 색이 띠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맨 왼쪽은 망간 2 플러스예요. 그래서 D5 컨피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렇게 채워져요. 반면에 맨 오른쪽은 징크고 걔는 D 오르탈 10개 전자가 채워져요. 그래서 T2G와 2G가 모두 다 채워지죠.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을 안 띠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자가 올라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색을 뜰 수가 없어. 자, 얘가 재밌는 건데 얘는 올라갈 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업스핀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다운스핀으로 바뀌게 돼. 근데 이 프로세스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스핀이 업에서 다운으로 잘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무색에 가까운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징크는 완벽한 무색이에요. 근데 맨 왼쪽에 있는 망간2 플러스는 무색은 아니에요. 살짝 약간 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살짝 전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전이가 되는 거냐면은 보통의 분광학에서는 빛하고 분자가 상호작용을 할 때 빛이 갖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전자가 갖고 있는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포먼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이처럼 스핀이 바뀔 때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스핀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빛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멘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바로 스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모멘트. 근데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하고 일렉트릭 다이포먼트의 상호작용에 비해서 마그네틱 필드와 마그네틱 모멘트의 상호작용이 훨씬 작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살짝 색깔이 띈다는 거죠. 근데 NMR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NMR은 살짝 색을 띠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업스핀 상태고 다운스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3개의 분자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3개의 분자가 있다.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얘가 빛을 흡수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을 쏴주게 되면은 업접션이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위에 있는 놈은 이 빛의 자극을 받아서 에미션이 되거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숫자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숫자가 똑같게 되면은 업접션 레이트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레이트가 정확히 같아지게 돼. 그래서 이 빛이 흡수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만이라도 위쪽이 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비해서 위쪽의 숫자가 작아야만 얘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게 베타 상태라고 부르고 알파 상태라고 부르고 베타 상태라고 부르면은 이거 알파 상태는 분자의 수하고 베타 상태는 분자의 수는 그냥 볼주만 시계에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거가 KT로 볼주만에 의해서 정리. 델타 E는 뭐냐면은 업스핀과 다운스핀 간의 A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E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온도 상온에 비해서 상온일 때 KBT하고 요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대충 얼마가 되냐면요 1.00006밖에 안 돼요. 400MHz NMR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냐면은 프린트로 나와 있지만 100만 개 중에 한 60개 정도 이게 더 작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시그널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그널을 증폭시켜주기, 크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냐면은 요 excited state를 높여주면 되거든요. 이게 높여주게 되면은 에너지 간격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를 늘려줘야 돼요. 얘를 늘려주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제 자기장을 키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MHz에 비해서 1GHz는 여기 10배 정도 크게 되니까 시그널 인텐서티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 자기장을 키워주게 되면은 시그널 인텐서티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배상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톤이 있어요. AX가 전부 프로톤이에요. 얘도 프로톤이고 얘도 프로톤이에요. 그러면 요 놈은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고 X도 A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두 개씩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기가 X축이 케미컬 시프트가 아니고 트랜지션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두 개씩 두 개가 나와. 근데 이거는 내가 90MHz NMR을 썼을 때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자석을 센 거를 써서 200MHz로 증가시키잖아요. 약 2배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2배로 뛰거든요. 자석을 2배 정도 센 걸 하게 되면은 이놈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도 2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픽이 얘는 여기서 나오고 얘는 이제 여기서 나온다. 각각 2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차이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시그널이. 하지만 요 간격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요 간격은. 요 간격이랑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델타 A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픽이 두 개로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외부 자기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 갈라지는 것은 외부장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옆에 있는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달라지지가 않아. 하지만 이 차이, 케미컬 시프트 값은 2배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리퀀시는 2배로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실제 리얼 이그젬플인데 여기 CH 그러면은 요 픽은 얘는 때문에 3개로 갈라질 것이고 여기 프로톤은 하나 때문에 2개로 갈라지고 프린트블에 보면은 270MHz짜리 보면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은 트랜지션 프리퀀시예요. 이게 270MHz NMR로 찍었을 때 근데 이걸 270MHz하고 옆에 것처럼 60MHz로 찍잖아요. 그러면 얘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붙어버려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이게 2개, 3개로 갈라지는 건지 그냥 5개로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센 거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장을 센 걸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시그널 인텐서티도 증가시키지만 지금 봤듯이 이 간격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X축이 케미컬 시프트가 아니고 트랜지션 프리퀀시라고 했을 때 그래서 분간하기 어려운 픽들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센 거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에탄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에탄올은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톤에서 시그널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근데 프린트물에 보면은 똑같은 놈이거든. 위쪽 스펙트럼하고 아래쪽 스펙트럼을 보면은 CH3는 픽 3개가 똑같아요. 그러나 CH2하고 OH 픽의 개수가 달라. 위에 있는 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CH3가 이렇게 3개 나오고 얘는 4개 나오고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이게 OH에서 나온 거고요. CH2에서 나온 것이고 얘가 CH3에서 나온 거야. 얘가 3개로 갈라지는 건 금방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 놈은 바로 옆에 2개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이제 3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CH2는 여기 옆에 프로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OH는 픽 하나로 갈라지는 건데 이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요 CH2 그룹 같은 경우 옆에 3개 프로톤도 있지만 OH 그룹에는 H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요 H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요 네 개가 나오는 것을 설명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픽이 요 OH에서 나오는 픽은 여기 옆에 프로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세 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프로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프린트물의 아래쪽에는 원래대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얘가 픽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세 개가 나오고 얘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 왜 그러냐면 얘놈은 여기 옆에 세 개 프로톤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OH 그룹 H에서도 갈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B번 스펙트럼하고 A번, C번 스펙트럼이 뭐냐? C번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그 오른쪽에 피겨 캡션에 보면은 안하이드러스 퓨어 엔탄온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 요 H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H2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OH 그룹이 되게 약해요. 여기 H 그룹이 약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상황에서 이 결합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업스핀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결합이 약해. 이렇게 끊어져 버려. 그래서 얘가 날아가 버려. 그럼 조금 있다가 여기 OH2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놈이 또 이거 달라붙어 버려. 다른 물 속에 있던 H가 달라붙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다운스핀이라고 예를 들면. 그리고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결합이 끊어져. 그래서 이거 또 날아가 버려. 그러다가 또 다른 수소가 또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O에 붙어 있는 H는 계속 다른 수소가 붙었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O 옆에 있는 H 프로톤은 업스핀이었다 다운스핀이었다 업스핀 다운스핀이 계속 빠르게 플럭추에이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 옆에 있는 CH2가 보는 이 H 프로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C번 같은 경우에는 안하이드러스 퓨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떨어지지 못하게 된다. 옆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얘가 스핀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업다운이 계속 빠르게 플럭추에이션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프로톤은 그것의 평균적인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얘에 의해서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현상이 그 다음 페이지도 나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사이클로헥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프로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HA, HB. 이거를 액시얼 포지션에 있는 프로톤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프로톤이라고 부르거든요. 얘하고 얘는 구분할 수 있는 다른 프로톤, 환경이 달라.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은 프린트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89도에 찍은 걸 보면은 픽이 커다랗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봐요. 얘하고 얘는 엄연히 다른 프로톤이기 때문에 액시얼 포지션, 이퀴토리얼 포지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9도실 때는 픽이 두 개가 보이는데 온도를 마이너스 68도, 63도, 60도, 57도에서 마이너스 49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픽이 하나만 보이는 거, 하나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프린트물에도 나왔지만 이게 바꿔버려요. 이 액절이 이퀴토리얼로 가고 이퀴토리얼 있던 놈이 액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왔다리 갔다 하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얘가 오른쪽으로 방향 진행이 되지 못하는데 온도가 조금만 높게 되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극복을 해가지고서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평균적인 스펙트럼, 얘 평균적인 모습하고 얘 평균적인 모습인 하나의 픽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얘가 빨리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픽 두 개가 명확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얘기는 제가 일반 학생 수업 때 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HA, HB라고 하는 두 종류의 프로톤이 있고, 이 HA 프로톤은 이 두 개 HB 프로톤에 의해서 픽이 세 개로 갈라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프로톤은 A 프로톤에 의해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해줬죠. 근데 이 스펙트럼에서 생각해 볼 게 사실 두 가지야. 두 가지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내가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B 프로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B 프로톤이 왜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냐면은 여기서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쏘아줄 텐데, B 프로톤은 바깥에서 쏘아준 B0라는 자기장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다. 그래서 얘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자기장을 만들 텐데 얘에 의한 효과는 왜 여기에 나타나지 않냐 그 얘기를 일반한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얘기한 게 얘는 두 개는 동등한 프로톤이라고 그랬죠. 이퀴바런트한 프로톤이에요. 그리고 이퀴바런트한 프로톤끼리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끼리는 서로 커플링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내가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하고요. 얘 말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요거 자, 요 놈 때문에 픽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왜 갈라지냐면 요 놈은 얘랑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픽이 여러 개로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고체라면 이게 말이 돼. 고체라고 하는 얘기는 분자가 딱 고정이 돼가지고서 HA는 이 자리에 있고 HB는 정확히 이 자리에 있다. 그게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설명이 맞는데 만약에 얘를 내가 액체에서 실험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액체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막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뺑글뺑글 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글에 나와 있지만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프로톤이 얘 주위를 뺑글뺑글 돌 거라는 거죠. 액체에서 실험을 할 테니까 고정되지 않고 B 프로톤이 A 프로톤을 이렇게 마구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A 프로톤을 내가 여기다 그려주고 이 프로톤을 내가 여기다 있다고 해보죠. 얘가 만들어낸 자기장은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여기 위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자가 회전할 테니까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가버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자기장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HB가 뱅글뱅글 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HB가 여기 있을 때 얘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여기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시시각각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A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은 프린트물 아래도 나와있지만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다른 위치에서 자기장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축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플럭츄에이션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평균하게 되면 실제로는 얘는 자기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가 비록 스핀을 갖고는 있지만 고정된 위치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뺑글뺑글 빨리 돌아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평균하게 되면 얘는 아무런 자기장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픽이 갈라지지 말아야 하는데 갈라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에나멜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 프로톤의 스핀 상태가 여기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스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얘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공간을 전파해서 A 프로톤에 전달이 된다. 이게 다른 말로는 스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이라고 불려요. 자기장이 공간을 통해서 전파된다. 근데 이 메커니즘으로는 액체에서 NMR 스펙트럼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루 본드 커플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요 B 프로톤의 스핀 상태가 A로 전달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얘는 결합 전자쌍이어서 전달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무슨 얘기냐면은 프린트물의 왼쪽에 수소 분자가 있거든. 수소 분자가 있어서 여기 프로톤이 있고 여기 프로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톤의 스핀이 프린트물에 나올 때 하나는 업이고 얘는 프로톤이 다운인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프로톤인데 둘 다 업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높냐 그러면 얘가 높을 거라고 부르죠. 왜 그러면 이게 자석의 방향이 똑같은 거잖아요. 업스핀. 그러니까 얘는 서로 청력을 발생할 거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높을 것이고 얘는 자석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에너지가 낮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스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스루 본드 메커니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스루 본드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H 두 개 분자를 뭐로 연결하고 있냐면은 결합이 연결하고 있어요. 결합. 이 결합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냐면은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전자. 쌍으로 이루고 있어. 두 개의 전자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 프로톤이 업스핀이면은 여기 본딩에 있는 두 개의 전자 중에 하나는 다운스핀이 돼야 한다는 거야. 여기가 업스핀이 되면 다운스핀이 돼야 에너지가 안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본딩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가 업다운이면은 그 다음 거는 업이 돼야 에너지가 안정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업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오른쪽 수소에는 다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 업이고 다운이고 업이고 다시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업 다운 업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죠? 서로 패러렐해.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불안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업 다운보다는 업이 에너지가 불안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수로 본드 메커니즘이에요. 이 메커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그냥 직접적으로 공간을 통해서 여기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통해서 요 스핀 상태가 전달되냐면은 요 결합 전자쌍 두 개 프로톤을 연결하는 결합에 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전자 스핀에 의해서 여기에 전달된다는 것이 스루 본드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그 프린트물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프린트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카본이 있고요. 카본이 13번 카본이고 여기 수소가 있어요. 여기도 수소가 있어.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업스핀이고 여기 업스핀이다. 이게 첫 번째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수소 있고 여기 수소 있는데 여기가 다운이고 여기가 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스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면 어떤 게 더 안정할 거냐면 이게 안정할 거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더 안정되고 얘가 더 에너지가 불안할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스루 본드 메커니즘은 그렇게 설명 안 한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얘가 업이다. 그럼 여기 결합에 전자쌍이 두 개가 있겠죠. 얘가 업이면은 얘 근처에 있는 전자는 다운이 될 것이고 얘가 다운이면은 이 결합에 있는 또 다른 전자 하나는 업이 될 것이다. 얘가 업이 되면은 얘는 다운이 돼야 에너지가 안정화될 것이다. 얘가 다운이면은 여기 결합에 있는 두 개의 전자쌍 중에 하나가 업이 될 것이고 얘가 업이게 되면은 이 결합에 있는 나머지 전자는 다운이 될 것이다. 근데 얘가 다운인데 얘가 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업다운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얘가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얘가 업이라고 그러면은 이 결합에 있는 하나의 전자는 다운이에요. 얘가 다운이면은 또 다른 전자는 업이 돼야 되고 얘가 업이 되면은 요 13번 카본은 다운이 돼야 되고 요게 다운이면은 요 놈은 요 카본 근처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업이 되면은 나머지 전자는 다운이 돼야 되는데 얘도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두 놈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청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윗보다는 아래가 에너지가 더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업일 때 얘가 다운인 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불안하게 된다. 오히려 업인 경우가 에너지가 더 안전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스루 본드 메커니즘이고 액체에서는 스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으로는 커플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스루 본드 메커니즘으로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 스페이스에서도 그 수소만 고려하는 거예요. 스핀. 스루 스페이스에서 아니 얘도 만들겠지 얘도. 그러면 경향성이 똑같은.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요 놈에서 전달된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은. 네. 그런데. 근데 줄 스페이스일 때랑 줄 본드일 때랑 저 그러니까 상태에서 안정한 형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스루 스페이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아무 생각 안 해버리고 여기 있던 놈이 공간을 통해서 요 상태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가운데 저 탄소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얘 두 개 커플링을 얘기할 때는 아. 두 개만 커플링을 얘기할 때는.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스루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얘가 위치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스루 본드 메커니즘은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지 얘가. 요 두 개의 위치가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일정한 경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루 스페이스는
여기 프로톤하고 여기 프로톤이 이 위치에 있었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이렇게 위치에 있었냐에 따라서 얘가 느끼는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평균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 개의 프로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프로톤은 B하고 커플링할 수도 있고 C하고 커플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각각 커플링 콘스탄트가 그려져 있어요. 얘하고 얘는 JB는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냐? 11.8V다. B하고 C는 0.9V다. 그리고 A하고 C가 얼마냐면요. 18Hz.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트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A하고 C가 어떻대? 지금 가장 멀잖아요. A하고 C가 거리상으로 가장 멀기 때문에 트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으로는 A하고 C의 커플링 콘스탄트가 가장 작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오히려 제일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커플링 콘스탄트는 트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트루 본드 메커니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액체일 때 얘기고 고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고체일 때는 트루 본드 메커니즘에 의한 커플링도 있겠지만 당연히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트루 스페이스 메커니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고체에서는. 근데 액체에서는 그 효과가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트루 본드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링을 두 가지 종류로 용어 정리해주게 되면 책에 보면 스칼라 커플링, 다이폴라 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스칼라 커플링이 바로 트루 본드 메커니즘. 그리고 다이폴라 커플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트루 스페이스에 의한 커플링을 얘기하는 용어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프로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NMR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야냐면 이 분야. 자, 이거는 어떤 스펙트럼이냐면은 이제 카본 13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카본에서 시그널 나오고 여기 카본에서 시그널, 여기 카본에서 토탈이 네 군데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군데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솔벤트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카본은 옆에 프로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몇 개로 갈라질 거냐면은 4개로 갈라질 거예요. 여기 카본에는 몇 개의 프로톤이 붙어 있냐면은 하나의 프로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카본에서는 2개로 갈라진 픽이 나올 거예요. 여기 카본에는 2개 프로톤이 붙어 있기 때문에 3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여기는 4개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개, 3개, 2개 다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카본에 프로톤의 개수만큼 개수 플러스 1개만큼 여러 개로 픽이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실험 기법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카본 13은 2.34 테슬라를 걸어주면은요, 얘가 대충 몇 메가에서 픽이 나오냐면은 25메가헤르츠 대역에서 나오고요. 프로톤은 몇에서 나오냐면은 100메가헤르츠에서 나오고, 왜냐면은 마그네토 자이릭 레이쇼가 얘가 한 4배 정도 커. 그래서 얘가 100메가에서 나오면은 얘는 25메가헤르츠 근처에서 나와.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은 100메가헤르츠 대역에 강력한 펄스를 쏴줘. 강력한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카본 시그널을 측정을 하는데 동시에 뭐를 쏴주게 되냐면은 100메가헤르츠의 강한 펄스를 쏴줘요. 그러니까 이 100메가헤르츠는 어디를 타겟으로 잡은 거냐면 바로 여기 카본에 붙어있는 수소를 타겟으로 잡고 100메가헤르츠를 강한 걸 쏴주는 거야. 그럼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이렇게 돼버려. 여기 이렇게 돼버려. 픽이 하나밖에 안 나와. 내가 아까 4개로 갈라졌던 픽이 하나만 나와. 픽이 더 이상 안 갈라져. 그냥 픽이 하나로만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실험을 할 때? 이 수소에다 타겟을 잡고 걔에게 수소를 엄청나게 강한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이 복잡했던 픽이 그냥 단순하게 쫙 하나로만 갈라진다는 거야. 요거를
포톤 디커플링 기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라비 오실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거든요. 얘가 그리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풋사이 A고 풋사이 B에다가 빛을 쏴줘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풋사이 A였다가 전이가 다 되면 풋사이 B가 되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A에서 B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은 CA 풋사이 CB 풋사이 B 이렇게 개수가 있을 거예요. 중간 단계는. 처음은 어땠을까요? CB가 0이었을 거예요. 전이가 완전히 끝나면 CB가 1이고 CA가 0일 거예요. 중간 단계는 얘도 0 아닌 값을 갖고 얘도 0 아닌 값을 가져요. 그 중간 단계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개수가. 이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CA의 제곱은 CB의 제곱은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B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퍼터베이션 세어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것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게 그리는 것이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라는 거죠. 라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요 CB의 제곱을 그려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CB의 제곱이에요. 처음엔 0이겠죠. 처음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있었을 테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개수는 0이야. 근데 계속 빛을 쏴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 있던 놈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죠. 1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오히려 이게 떨어져.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 있던 놈이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0이 돼버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있던 놈이 전체 여기로 올라갔다가 계속 빛을 쏴주게 되면 이제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업조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에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라비. 그래서 강하게 쏴주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라비 오실레이션.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강한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업 다운 계속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자, 이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여기 프로톤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었다고 합시다. 얘 픽이 왜 하나가 있으면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얘가 업이었을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얘가 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굉장히 강한 펄스를 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상태가 어떻게 되죠? 업이었다가 다운이었다가 업이었다가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계속 빠른 시기로 업다운을 계속 빠르게 하게 되면 얘가 그것의 평균적인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랑 마찬가지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강한 펄스를 쏴주게 되면 이것을 프로톤 디커플링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했던 스펙트럼이 간단하게 돼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퀴바런트 프로톤은 서로 커플하지 않는다는 오늘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조금 난해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NMR에서 쿼드로폴 릴렉세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맨 위쪽에 맨 위에 메탄의 NMR 스펙트럼 픽 방향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4개의 프로톤이 다 동등하잖아요. 4개의 프로톤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픽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그 옆에는 H 하나를 CL로 치워놨어요. 자, 그래도 픽은 하나만 나와. 왜냐면 3개의 프로톤이 다 똑같잖아. 3개의 프로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픽 하나가 나오고 CL은 전자를 뺏어가는 길을 좋아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케미컬 스피드 값이 상당히 올랐죠. 3.06으로 올랐어.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CL 대신에 플로린으로 치환했거든요. 플로린으로 치환했더니 픽이 두 개가 나타나요. 얘 했을 때는 픽이 하나인데 플로린으로 치환했더니 픽이 두 개로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럴까냐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CL을 프린트면 아래쪽에 보면은 CL을 두 개로 치환했거든요. 그래도 픽은 여전히 하나죠. 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세 개가 나오네. 얘는 세 개가 나오더라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얘도 스피를 갖고 있어. 플로렌 19번도 i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이야. 얘도 스피를 갖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얘가 업 스피일 때가 있고 다운 스피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 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가 되면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고 업일 때가 다운일 때가 있으니까 1대 2대 1로 갈라지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설명이 돼. 플로를 쳤을 때 왜 얘는 두 개가 나오고 왜 세 개가 나오냐? 얘가 스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짜 스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설명을 해. 문제는 얘예요. 얘. CL. CL은 마치 스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스핀이 없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붙던 두 개가 붙던 픽이 하나만 나온다고 적었는데 얘는 i가 있어. 2분의 3이야. 얘는 스핀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도 자기장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픽이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가 않아. 갈라지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CL을 치환했을 때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F를 치환했을 때 픽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CL 같은 경우에는 마치 CL이 스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보면 분명 I 이퀄 2분의 3이라고 하는 스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로리는 칼같이 나오죠. I가 2분의 1짜리가 들어가니까 픽이 여러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보이고 왜 클로리는 안 보이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쿼드러플 릴렉세이션이에요. CL이 분명히 스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픽이 안 갈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핵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스핀이 2분의 1짜리 핵하고요. 스핀이 2분의 3짜리 핵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나게도. 이거 플로린이죠. 이거는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은 완전히 핵이 공 모양이 아니라 몇년 구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CL은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전하들이 분포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다이폴 모멘트도 없고 소위 말하는 쿼드러플 모멘트도 없어. 근데 얘는 다이폴 모멘트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쿼드러플 모멘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쿼드러플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타원형이기 때문에 전자가 타원형으로 분포하게 되면 다이폴 모멘트는 없는데 다이폴 모멘트 그 다음 차수가 쿼드러플 모멘트거든요. 쿼드러플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프린터블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CL 핵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CL 핵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네 위치에 다른 원자들의 원자핵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Q라는 차지를 갖고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플러스 Q라는 차지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CL이 구역 모양이 아니고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타원형. 근데 타원형이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하고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더 안정된 상태냐면은 요게 더 안정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누워 있던 놈이라도 이렇게 G축에 Y축에 마이너스가 있고 X축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딱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놈이 싹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고체가 아니고 액체에서 실험한다고 해서 액체에서 실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놈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요놈들이.
액체 실험하기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게 이게.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따라가지고서. 얘가 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였다면 이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야. 구였다면. 근데 구가 아니야.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Q, 플러스 Q, 플러스가 액체상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서 같이 돈다는 거야.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타원형 핵이 돌면서 뭐도 바뀌냐면은 스핀도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스핀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스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CL이 있는데 CL 스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니까 마치 수소 스핀이 업이었다가 다운이었다가 업이었다가 다운이었다 그러면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클로린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액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요놈에 의한 커플링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메인 토픽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NMR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업스핀이 있고 다운스핀이 있다. 그러면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업스핀은 내려가고 다운스핀은 올라간다. 그래서 간격 예를 들어서 얘가 100MHz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100MHz에 해당하는 빛을 쏴주게 되고 여기서 얼마나 흡수가 되는 것을 보면은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처음엔 이렇게 실험했어. 처음엔 내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100MHz를 쏴주고 여기서 얼마가 흡수가 되는가를 보고서 흡수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요즘 NMR은 전혀 그렇게 측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프린팅을 해놨지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FTNMR 방법을 써요. 요즘은 NMR이 거의가 아니라 100% 푸리어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NMR이라고 불러. 하지만 실제 타입은 푸리어 트랜스폼 타입이라는 거죠. 실제는 어떻게 NMR을 측정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얼개도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축을 일단 잡아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X축이고요. 여기 Y축이고 이게 이제 G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샘플을 이제 원점에다 딱 갖다 놓겠죠. 샘플을. 그 다음에 당연히 NMR이니까 G축에 거대한 자작을 걸어 놓겠죠. 자, 그 다음에 X축에 코일을 감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걸어줄 거야. 교류 전류를 흘려줄 거야. 여기다. 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NMR은 스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장하고 상호작용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줘. 그래서 X축에서 일정한 주파수를 갖는 전류를 흘려주게 될 거야. 그러면은 X축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진동 운동을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 운동을 하는 자기장하고 샘플이 갖고 있는 스핀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스핀이 얘가 또 시그널을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 얘가 이제 그걸 왜 만들어지는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스핀이 움직이면서 그 스핀이 자기장을 만들어내.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Y축에 코일을 감아놔. 이거는 트랜스미터라고 부릅니다. X축에 감아놓은 거는 트랜스미터라고 부르고요. Y축은 스핀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코일을 감아놓은 거예요. 여기 Y축으로 자기장이 진동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축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 전류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시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이 이렇게 된다. 실험은 실제로는 이런 식이야. 트랜스미터로 전류를 흘려줘. 그러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스핀이 상호작용을 해서 스핀이 자기장을 만들어내. 그 스핀이 만드는 자기장을 요 Y축에 감겨진 코일을 흘려줘가지고서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돼. 그래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프린트물에 나와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주파수에 어떤 웨이브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주파수 대역의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MR을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 찍는 것처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제가 트랜스미터에서 전류를 흘려준다 그랬죠?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전류를 여기다 흘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코일의 X축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진동 운동을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X축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자기장이 주파수는 얘랑 똑같게 되겠죠. 자,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거죠. 자, 이게 X축이에요, X축. 코일을 여기다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흘린다 그러면 X축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X축으로 평강된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원평강된 자기장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처음에 여기서 왔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렇게 두 개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쭉 내려가서 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놈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다시 요 놈이 더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쪽 방향 벡터로 분해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따라가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쭉 여기 있던 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평강된 벡터거든요. 반면에 이 놈은 어떨까요? 이 놈은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평강된 벡터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X축으로 평강된 어떤 자기장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걔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자기장 벡터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 벡터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걸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빛을 쏴주든지 뭘 쏴줬다 그러면은 여기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동 운동 한다고 그랬죠? 그걸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가 1이었다고 해요. 그럼 시간이 있겠죠? 시간. 여기가 0.5. 여기 0.5가 될 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2분의 파이 펄스라고 불러요. 90도 펄스. 0.5가 될 때까지만 시간을 흘려줘. 이걸 흘려주는데 딱 시간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돼. 딱 요 개수가 0.5가 될 때까지. 그거를 2분의 파이 펄스라고 불러요. 왜 2분의 파이 펄스라는지 나중에 얘기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1이 될 때까지 흘려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이 펄스 혹은 180도 펄스. 이거는 90도 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야 돼. 시간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딱 0.5가 될 때까지만 흘려주는 펄스를 2분의 파이 펄스. 1이 될 때까지 흘려주는 펄스를 파이 펄스라고 불러요. 그렇게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초 지식이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스핀이라는 게 있으면은 스핀 때문에 자기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핀이 있으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모멘트가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프린터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침반 얘기가 나와요. 나침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줘. 근데 이게 나침반이야. S극 N극. 그러면 나침반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획 돌아버리죠, 그냥. 그래서 이게 B는 그대로 있으면 N극 S극에서 이게 확 도른 다음에 끝이야. 자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석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확 돌고 끝이야.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스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스핀은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 자기장을 걸게 되면은 이게 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핀. S라기보다는 I가 나와. 스핀. 자, 전하를 뛴 입자가 돌고 있으면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잖아. 얘는 그냥 확 도는 게 아니고 비축 주위를 세차 운동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지. 자기장이 있고 스핀이 있으면은 이 스핀은 자기장이 확 돌고 끝나는 아까 나침반도 확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축 주위를 계속 세차 운동을 한다는 거야. 세차 운동. 왜 세차 운동을 하냐면은 이 스핀은 자기 모멘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구 능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구 능량을 갖고 있는 입자에다가 어떤 지축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럼 얘는 그 주위를 세차 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핀은 세차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세차 운동하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B축 주위를 도는 주파수가 있을 텐데 그 주파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무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B축 주위를 얼마나 빠르게 해차 운동하느냐를 라무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당연히 라무어 프리퀀시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세기에 달라지게 돼요. 센 걸 걸어주게 되면 더 빨리 세차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더 중요한 건 세차 운동을 한다. 그 다음 페이지는 세차 운동을 왜 하느냐? 스피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데 그 마그네틱 모멘트를 야기시켜주는 것은 가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세차 운동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왜 생기냐면은 스핀에게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비례 상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그네토 자이릭 레이셔라고 부릅니다. 이건 핵종에 따라 다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얘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방향이 위쪽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상식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차 운동한다는 것도 기억했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게 업스핀 콘이고 이게 다운스핀 콘이에요.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업스핀의 에너지랑 다운스핀의 에너지는 똑같거든요. 따라서 업스핀에 있는 프로톤의 숫자하고 다운스핀에 있는 프로톤의 숫자가 다 같을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팅으로 나왔지만 바깥에서 걸어주는 자기장이 제로다. 그러면 업스핀에 있는 놈이랑 다운스핀에 있는 놈이랑 다 같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놈들은 랜덤하게 요 콘 주위에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스핀이 만들어내는 자기 모멘트를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0 되겠죠. 위에 있는 놈이랑 아래에 있는 놈이랑 숫자가 같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요 콘 주위에 지금 프린트문에 나와있듯이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자기 모멘트를 다 더해준 자기 벡터는 그냥 0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자기장을 이제 걸어주네. 자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주게 돼.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아까는 자기장을 안 걸어줬기 때문에 업스핀의 에너지나 다운스핀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업스핀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업스핀하고 다운스핀이 자기장을 걸어주자면 에너지가 똑같다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업스핀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기장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죠. 업스핀의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업스핀의 숫자가 다운스핀의 숫자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이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업스핀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주위를 세차 운동한다는 거예요. 세차 운동. 두 번째 일은 세차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운스핀에 있던 놈 일부가 업스핀으로 올라간다. 첫 번째. 그래서 업스핀의 숫자가 많다. 두 번째는 이놈들이 지축 주위를 세차 운동을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마그네틱 모멘트 벡터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지축으로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마그네틱 모멘트들을 다 더한 것을 M이라고 부를 때 그 M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지축에도 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축 성분만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요 벡터들이 콘 주위에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지축으로 이렇게 딱 뻗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 얘기죠. 그죠? 업스핀의 숫자가 늘어난다. 업스핀의 숫자가 늘어나고 세차 운동을 한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그 세차 운동의 주파수는 뭐랑 상관이 있느냐?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세기랑 같다 그랬죠. 라무어 프리퀀시는 그 라무어 프리퀀시랑 뭐랑 같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내가 2.34 테슬라를 걸어줬을 때
이게 100MHz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얘가 세차 운동하는 주파수랑 똑같다는, 이게 바로 라마 프리퀀시라는 거야 실제로는. 2.34 테슬라 걸었을 때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 에너지 차이가 100MHz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스핀 벡터들이 지축주의를 세차 운동을 하거든요. 뺑뺑 돌거든요. 그 주파수가 바로 100MHz라는, 그거를 라마 프리퀀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기장을 쏴주게 되면 더 빨리 흐르게 되고 세차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 할 거냐? 아까 이거 y축이고요. 이거 g축이고, 요거 y축. 요게 무슨 축이라고 그랬냐면은 x축이라고 그랬죠. x축. x축에 뭘 감아 놓는다 그랬냐면은 코일을 감아 놓는다 그래요. 코일을. 그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준다 그래요. 전류를.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를 뭐랑 같게 만드냐면은 얘가 세차 운동하는 주파수 있죠. 얘가 세차 운동하는 똑같은 주파수에 전류를 흘려줘.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 x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 근데 그 주파수가 뭐랑 똑같다고요? 얘 주파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요거 x축으로 선평강된 자기 벡터는 여기 x축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진동 운동하는 놈은 뭐랑 같다고? 이쪽으로 회전하는 놈하고 이쪽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원평강된 자기 벡터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얘가 회전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여기가 회전하는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회전하는 놈이 있고 이쪽으로 회전하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얘랑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얘도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두 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얘랑 반대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그 영향이 에버리지하게 되면 제로가 돼. 그냥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얘는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그 두 놈은 그 서로 미치는 영향이 평균하게 되면 제로가 돼. 그래서 생각을 안 해줘도 돼. 근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얘도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주파수도 같아. 그래서 전류를 이제 흘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또 두 가지 일어나.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What happened during irradi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 놈이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지금. 뺑글뺑글. 그리고 요것들 다 더해준 놈은 G축 방향에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X축에다가 얘랑 똑같이 세차 운동을 하는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전류를 흘려줘.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게 된다는 거, 그 얘기 했었죠. 그럼 이 마그네틱 필드하고 이 스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프린트블에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업스핀이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내려가.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2.34 테슬라를 걸어주게 되면은 내가 100MHz 이게 빛을 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빛을 쏴주게 되면 업스핀이었던 빛을 받아서 흡수해서 다운스핀으로 내려가잖아.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여기 있던 놈이 다운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점점. 그게 첫 번째 일이야. 자, 근데 얼만큼 내려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90도 플러스 같은 경우에 라비 오실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얼만큼만 흘려준다고? 2분의 파이 펄스를 쏴준다는 얘기는 언제가 될 때까지 요 펄스를 쏴주게 되는 그놈이 정확히 반이 될 때까지, 업스핀의 숫자하고 다운스핀의 숫자가 딱 반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90도 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쏴주는데 그 길이가 중요해. 이게 90도 펄스야. 90도 펄스. 90도 펄스라고 하면은 업스핀이 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내려가면서 업스핀의 숫자하고 다운스핀의 숫자가 같아질 때까지만 펄스를 쏴줄 거예요. 그걸 90도 펄스라고 불러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업스핀이 했던 놈이 이거 다운스핀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RF 펄스를 쏴주기 전에는요, 여기 벡터들이 어떻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요 콘 위에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 보면 어떻게 되죠?
이 화살표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 같은 위치로 모이잖아 서로. 그래서 오른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서 이 화살표 전부 여기 모여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전부 모여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상태였었거든.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면서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같아져. 90도 펄스 쏴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들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던 놈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야. 모여. 그러면은 요 벡터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요게 m이 된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처음에는 요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마그네틱 모멘트 벡터들을 다 더해준 거거든요. 어디에 있었나요? G축에 있었다는 거예요. G축에. 근데 내가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Y축에 있다는 거예요. Y축에. 이게 Y축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90도 펄스의 역할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90도 펄스를 쏴주기 전에는 마그네틱 모멘트를 전부 다 더해준 놈이 G축 방향에 있었다. 그러다 90도 펄스 쏴주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몇 도냐면 이게 90도거든요. 그래서 90도 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쪽에 이 Y축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되죠? XY 평면에서 계속 뺑뺑뺑뺑 이거 세차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마그네티즘 벡터가 Y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XY 평면을 뺑글뺑글 돈다라는 거예요. 뺑글뺑글. 자, 그러면은 다시 그려주게 되면 이게 X축, Y축인데 마그네티즘 벡터가 이 XY 평면을 뺑글뺑글 돈다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뭘까요? 아까 라마 프리퀀시랑 똑같다는 거죠. 그때 뭘 한다고 했죠? Y축에다 뭘 걸어놓는다고? 코일을 감아놓는다고 했잖아. 코일을 감아놓게 되면 Y축으로 뭐가 바뀌어질까 이게? 마그네틱 벡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이게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Y축 성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Y축에서 뭐가 흐르게 될까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Y축에.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주파수 성분이 이 주파수가 뭐랑 같을까요? 요 놈의 세차 운동하는 그 주파수랑 정확히 같게 될 거라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그널. 이 시그널을 마지막으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샤프한 픽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놈이 무한히 그럼 XY 평면에서 돌 거냐는 거죠. 무한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무한히 그럼 XY 평면에서 도느냐?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디케에서 죽겠죠. 언젠가 이런 식으로 쭉 죽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죽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요놈 푸리어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폭을 갖는 어떤 픽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무한히 계속 이렇게 된다. 무한히 전혀 변하지 않고 무한히 된다 그러면 샤프한 픽 하나만 딱 나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디케이해. 죽어. 그러면 그것을 푸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폭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의 픽 쉐입이 나온다는 거죠. 이 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가 얼마나 빨리 디케이 하느냐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거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여기였다가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 프린팅으로 여기 어디 보냐면은 What happened during irradiation in rotating frame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X축으로 이렇게 선평강된 자기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돈다 그랬을 때 이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상상을 해보려고 할 때 이론 NMR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MHz로 돈다고 해봅시다. 이게 100MHz라 그러면 그때 이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M이라고 하는 라지 M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로 움직이는지를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축을 고정시켜주지 않고 나도 같이 100MHz로 돈다라고 생각해요. 나도. 축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네. 나도 같이 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나도. 지금 요 벡터 얘도 100MHz로 돌잖아요. 얘도 100MHz로 돌고 요거도 100MHz로 돌잖아요. 나도 여기 서가지고서 나도 같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더 이상 돌지 않고 어떻게 되죠? 고정돼 있나? 지금 내가 여기 선평강된 마그네틱 벡터를 쏴주잖아요. 근데 이 놈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놈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놈이 있는데 그중 이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레버러터리 프레임이라고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을 때는 여기 벡터가 뺑글뺑글 돌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나도 같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러면 요 벡터가 어떻게 될까요? 요 벡터가 고정돼 있을까? 그지 않니? 같이 도니까 이상하니? 이상하니? 그러면 내가 이거 갖다가요 위쪽에서 바라보는 위쪽에서 XY 평면을 바라보는 합시다. NMR에서는 이런 짓을 좀 많이 해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G축이고요. X축이고 Y축이에요. X축에다 이렇게 전류 흘려주게 되면 막 뺑뺑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뺑뺑이.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도는 놈도 있는데 한쪽 방향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쪽 상황에서 볼게. 이쪽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X,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도는 놈은 어떻게 돼? 이 벡터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벡터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도는 거야. 나도. 똑같은 주파수로 나도 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러면 이 벡터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같이 돌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얘가 100MHz로 돌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100MHz로. 근데 나도 같이 돌고 있어. 나도 똑같은 주파수로. 그러면 요 마그네티즘 벡터가 내 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야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서 있다는 거야. 그대로. 지금 요거는 뭐냐면 나도 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나도 똑같이 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마그네틱 벡터가 서 있어. 그리고 M이라는 벡터가 여기 있어. G축에 있으니까 그대로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얘가 요쪽 축으로 회전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은 요게 자기장을 걸어주는 축이거든요. 이게 B제거예요. 근데 자기 모멘트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G축 주위를 회전하는 세차원 동안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모멘트가 있어. 자기 모멘트가 있어. 근데 내가 G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 그럼 얘가 무슨 일을 벌여줘? G축 주위를 회전한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자기 모멘트야. 일종의. 그리고 내가 지금 자기 벡터는 X축 방향에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돈다라는 게 이해 안 가니? 이게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방향이고 얘가 자기 모멘트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자기 축 주위를 돌리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자기 모멘트가 이쪽 방향이에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돈다는 거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지 않고 수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돌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B축의 수직한 평면에서 돌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자기장을 걸어준 축이에요. 자기장을 걸어준 축. 요게 뭐냐면 바로 요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가 그림을 다시 좋은 걸 가져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말해보자 하는 건 그거예요. 말해보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코일을 걸어줬거든. 그래서 전류를 흘려줬어. 전류 흘려주게 되면 이 XY 평면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 벡터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묘사할 거냐면 나도 같이 돈다라고 할 거야. 나도 같이 돈다. 나도 같이 돈다 그러면은 이 벡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처럼. 나도 같이 회전하고 있을 때. 그때 서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 요 자기장은 요 자기 벡터는 얘를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자기축 주위로 회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점점 이렇게 가가지고서 여기에 딱 안착하게 된다는 거죠. 90도 펄스는 여기 있던 놈을 여기로까지 올라갈 그 시간 동안만 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같이 돌고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내가 돌고 있질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스파이를 걸으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여기에 이쪽 부분에 제가 약간 조잡하게 복사할 부분 있잖아. 실제로 여기 있던 놈이 M에 있던 놈이 여기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가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 맨 위쪽처럼 간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뺑글뺑글 지축지를 뺑글뺑글 돌면서 스파이를 그리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180도 펄스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아가지고서 어디까지 갈까요? 거의 마지막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게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180도 펄스라고.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프린트물을 좀 잘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X축이 있고 여기 마그네틱 모멘트를 다 더해서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파이를 걸으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90도 펄스를 쏴줬을 때.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꺼. 자, 끄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XY 평면에서 뺑뺑뺑뺑 돌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얘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 놈이죠? 원래 여기 있어야 할 놈이라는 거지. 원래 얘를 갖다가 내가 강제로 펄스를 쏴줘서 여기 있던 놈을 강제로 여기다 놓은 거예요. 내가 펄스를 쏴줘가 원래는 여기가 평형 상태. 여기가 평형 상태인데 내가 강제로 펄스를 쏴줘서 이 놈을 이쪽에다 강제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펄스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평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느냐?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이고 조금 몇 페이지 더 넘겨야 되겠다. 빨간색 그래프 있는 부분 말고 여기 부분 있죠. B1을 꺼주면 스피는 원래 평형 상태로 복귀한다. 그 그림이죠. 원래 그 스파이를 그리면서 왔다가 다시 스파이를 그리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원래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가 평형 상태라는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놈이야. 자, 요 상태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 G축 값은 0 아닌 값을 갖죠. XY 성분은 어떨까요? 0이라는 거예요. 평형에서는 이게 평형 상태야. 근데 내가 여기서 펄스를 쏴줘가지고서 얘를 강제로 여기도 딱 갖다 냈거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G축 값은 어떻게 되죠? 0이죠. G축 값이 없잖아요. XY 값은 0 아닌 값이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상태는 이 상태야. 근데 평형은 이 상태야. 얘가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근데 G축 값은 0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0 아닌 값으로 돌아가야 돼. x, y 값은 0 아닌 값에서 0인 값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려놓은 것이 그 다음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축성분 값은 지금 0이잖아요. 여기 0이었던 놈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렇게 쭉 올라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0에서 이퀴리브리움 값으로 쭉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거를 T1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그 다음 페이지 XY는 어떻죠? XY는 지금 상태가 어떠죠? 0 아닌 값을 가진 상태잖아요. XY는 여기야 지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MR에서는 T1하고 T2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매우 중요하느냐? T1하고 T2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냐면은 내가 갖고 관심 있는 정보 분자 있잖아요. 그 분자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정보가 T1, T2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T1, T2가 중요하고 의료 쪽에서 더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MRI라고 들어봤잖아요. MRI가 그냥 NMR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MRI가 지금 NMR이랑 똑같아. MRI에서도 T1하고 T2를 측정해.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암세포 같은 경우 암세포에 둘러싸였을 경우에는 T1하고 T2가 다른 값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T1하고 T2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T1하고 T2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NMR을 썼을 때랑 액티비스트랑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냥 NMR을 요즘엔 안 쓴다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이야. 펄스 타입으로. 펄스를 쏴주는 거야. 펄스를. 뭐가 더 좋은 거죠? 지금 게 더 좋겠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기존의 NMR 같은 경우는요 계속 주파수를 바꿔서 써줘야 돼요. 주파수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주파수를 계속 바꿔면서 써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펄스를 딱 쏴줘. 펄스를. 그 여기 펄스에는 주파수가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걸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샤프한 펄스를 쏴주게 되면 이 안에 오메가 1도 있고 오메가 2도 있고 오메가 3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번 빵 쏴줘. 그럼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그널이.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걸 쓰는 이유가 있겠지. 옛날 걸 안 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 거야. 한 번에 다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좀 더 조사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NMR 장비는 무조건 FT NMR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쓰는 거고 쓰는 건 없는 거예요. 질문 없으면 일찍 마치겠습니다.